네,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두고 충돌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와 관련한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충돌이 거셉니다. 어제는 김 후보가 경선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상경을 했고요.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 자택을 찾았는데요. 양측의 발언을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1월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모든 의원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중앙당과 지구당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단일화를 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도부가 나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모습이 어제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문수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를 만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상대당인 민주당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드라마보다 더 정치판이 더 재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자당의 후보를 뽑아놓고 곧바로 자당 후보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단일화 약속 안 지키냐라고 하고 있고 정작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힌 김문수 후보는 왜 자당 후보를 안 밀어주고 후보를 추출하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이보다 더 막장이 어딨나 싶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두 분 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다 윤석열 쪽 사람이고 윤석열의 내란을 심판하자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그 두 분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하고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갖지 않나 싶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드라마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는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이 그나마 여러 분 있기 때문에 그중에 누구를 뽑을지에 대한 관심이고요. 범보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야 막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더 막장인 게 피선거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의 없을 게 확실시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단일화에 대한 여망은 국민들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제 입법 독재가 나아가서 행정 독재 또 사법부까지 흔들기로 가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소위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망이 있다 보니 저희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대한 이슈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당 지도부나 김문수 후보님이나 한덕수 후보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의 방식이라든지 추진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게 인지당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지금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견이 노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로 가서 소위 이재명 세력의 독재는 안 된다. 그리고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은 안 된다라는 것을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연대, 나아가서 개헌연대, 나아가서 국정연대까지 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6시에 두 분 후보님이 만나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으로 봐달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의원총회가 오늘 이제 있잖아요. 그럼 네. 여기에 일단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참석해라라고 이제 당에선 요청을 했는데 이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좀 모아지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의원총회에서도 만약에 의원총회에서의 함의가 하나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또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 의원총회에서도 지금 다양한 걱정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최종 결단은 후보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하든 담판을 하든 양보를 하든 공동의 어떤 책임을 지든 그러기 때문에 그게 6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단은 후보들이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 6시에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만남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반전될 만한 장면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당내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은 있을 거고 한덕수 후보야말로 이제 11일 이전에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무소속 후보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다급하죠. 그러니까 현재 뭐 여론조사 지형상 한덕수 후보가 약간 앞선다고는 합니다만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죠.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오늘 후보들이 만나더라도 아마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가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오늘 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뒤로 미루고 싶겠죠. 당과 좀 후보들이 만족할 만한 오늘 좀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분의 예.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실무적인 절차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빨리 돼서 한 분만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쪽도 소위 흠결이 나거나 소위 우리 말로 기스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의 정치적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우리 요즘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능수능란하신 의원의 대표적으로 박지원 의원님이나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선거에서 다 꺾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지사로서도 활동도 오랫동안 하셨고 다만 최근에 이제 정치 공백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렇게 정치적인 강단과 소신이 있으신 분이고 또 한덕수 후보님 같은 경우도 여러 정권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행정가로서 기용되셨던 또 행정가로서의 굉장히 평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권 영역에서 그렇게 검증받고 평가를 받으셨던 분, 또 행정 영역에서 평가받고 또 검증되신 이 두 분이 만난다라면 좋은 결과를 도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한덕수 후보의 행보를 좀 보면은 이낙연 고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 힘을 더하기로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낙연 이제 과거 민주당의 대표도 하시고 총리도 하셨는데 지금 행보로 보면 정말로 안타깝죠. 그런데 이미 국민들로부터는 이제 평가가 끝난 인물로 보여집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저희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는데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하신 분 아닙니까?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그분이 누구냐는 것 때문에 마치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알려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을 보면
그 소위 50억 클럽, 소위 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들이 결국 돈을 받았는데 당시만 해도 국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투표에 상당히 결정적 역할을 끼치게 했던 분이 이낙연 전 대표이셨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3년 동안의 여러 가지 실정을 포함해서 결정적으로 심지어 12월 3일 날 소위 이 친위 구테타마저도 사실상 옹호하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야말로 이제 흘러간 물인데 그 흘러간 물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6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를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이낙연 고문을 만났습니다. 또 개헌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자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분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절하를 하시는 당인이 민주당이 얼마만큼 이재명 후보 개인을 통한 사당화가 진행이 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장동 관련돼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인데 대장동 사건은 민간 사업자에게 내부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그 7,800억 원대 이득을 그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갔고요. 성남시에는 4,895억 원의 손실을 끼쳤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은 당인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검증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랬던 이유만으로 이렇게 참 평가절하를 하시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을 운영하는 모습 그리고 국회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독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까지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반 이재명 또는 87년 헌법에서의 그 생명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헌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바로 몇 년 전에도 개헌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서 개헌이 중요하냐면 소위 자기 걸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작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지 아니면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 권력을 얼마만큼 분산시키고 내려놓을 것인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당선되시는 분의 임기 단축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마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소극적이신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떠나서 함께 대한민국의 다음 미래를 위한 이런 모임이나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명 후보에 제가 대한 개헌 문제 한마디만 좀 보탤까요? 예. 7공화국 개헌해야 될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이재명 후보도 조만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왜 열렸냐. 그거는 지난 12월 3일 날 한밤중에 이 해서는 안 될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불법 이 계엄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해야 될 때 국회가 추천했던 3명을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던 소위 이제 헌재 쿠데타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소위 조희대 대법관이 희대의 판결을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를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정하게 소위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자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민심인데 그걸 자꾸 개헌이라는 방법으로 판을 돌리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흐름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잘 헤아려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 내용을 좀 바로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청 투어 마지막 날을 맞은 이재명 후보, 과거 조봉암 선생의 사법살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를 언급하면서 최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들하고 총체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손으로 확실하게 제대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앞서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조봉암 선생의 사법살인이라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 언급했고 SNS를 통해서도 대법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좀 당에 맡겨두는 모습이었는데 발언의 수위라고 해야 될까요? 좀 대응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급하신 거죠. 급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다른 개인 비리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개인이 책임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국가로부터 받아갔던 돈도 다시 다 국가로 환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가 본인이 지금까지 재판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공식적으로 얼마만큼 본인이 재판을 지연을 했는지. 사실은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법만 관련해서도 이 법원 송달 미수령을 7차례나 했었고요. 그리고 재판 불출석을 6차례, 그리고 기일 변경 신청을 5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재판 미룬 게 2차례 해서 지극히 빨리 끝나야 되는 선거법, 1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되는 선거법을 이렇게 3년 막 4년 끌면서 시간을 끌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정정당당하다면 빨리 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지금까지 이런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가지고 피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법살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언급하셨던 조봉암 선생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위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그 영역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핍박을 받으셨던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면서 그거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던 곳입니다. 조봉암 선생님을 바로잡아준 것도 바로 대법원입니다. 그런 대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질의 종류가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신 분하고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받았던 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동치해서 본다라는 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그거를 바로 잡아준 곳이 바로 대법원인데 그걸 바로 잡고 있는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뭐냐면 그때 이분들을 억지로 정치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했던 그 정치 세력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이라도 빠른 재판을 해서 본인이 헐헐 털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서울 게 없는데 그렇게 두려우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짚어주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급한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좀 재판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앞으로 좀 재판이 빨리 또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국민들이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일종의 국민 주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갑자기 이 절차를 거쳐야 될 여러 가지 과정을 생략을 합니다. 원래 이 고등법원에서 이제 대법원으로 항고를 하면 소부를 거치고 소부에서 쟁점이 해결이 안 되거나 뭔가 판례를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전원 합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례를 바꾸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법에 회부되자마자 실제로는 순서도 바꿔가지고 그 조희대 대법관이 곧바로 이 소부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4월 22일인데 회부하자마자 첫 소위 합의 기일을 갖고 첫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4일, 그러니까 이틀 만에 두 번째 재판을 하면서 거기서 이미 대법관들끼리 표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6만 페이지의 이 항고심에서의 서류가 있는데 이틀 만에 그것을 보고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 발표는 5월 1일 날 합니다만 이틀 만에 그것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래서 그것이 매우 졸속적이었다. 그리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사실상 위헌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그동안은 윤석열과 그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이 소위 사법적으로 살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태를 했는데 그나마 법원은 그래도 좀 정의롭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정치 검찰과 정치 판사가 연합하면 얼마든지 야당의 유력한 후보를 소위 법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이번 국민들이 목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대체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동안 존중해 왔던 게 그동안의 국민적인 여론이었는데 지금은 다수가 옳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사법부도 일종의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 사법부가 지금 국민 주권의 시간에 개입해서 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 구태타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선 이후에 판단하는 게 옳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도 예고가 되어 있고요. 또 뭐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 입법 독재를 눈에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재판부의 독립, 103조의 재판부의 독립성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4조에는 대통령은이라고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 사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이런 부분 재판이 중단이 아니라 대통령일 당시에 내란죄나 외환죄 이외의 경우에 소추받지 않는다라고 이 모든 사항이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그대로 둬서는 자기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위법인 법으로 피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1948년에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이 헌법학자들이나 헌법의 아버지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범죄의 피해자가 감히 대통령 후보로 나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자가 뭐 범죄자다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그냥 대통령은 혹시 대통령으로 일을 하다가 사소한 행정적인 이런 뭐 처리나 법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소받지 않도록만 해준 거지 이런 후보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후보자를 위해서 만든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대통령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 피해가려고 한다? 입법 독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탄핵은 성공했습니다만 앞서 30번째 탄핵안 중에서 이제 10건 정도가 다 이제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아이스크림도 31가지만 다 골라 먹기가 힘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어린이들이. 그런데 이 짧은 국회 기간에서 국정과 관련된 이 무거운 탄핵안을 31번씩이나 하겠다? 그 협박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당이 아닌데도 제1당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모습을 본다면 앞으로 얼마만큼 더 위험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그러면은 과거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형님하고의 다툼 관계에 있어서 사실 전원 합의체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존중하고 그러면 지금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존중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각 분야별로 다양한 추천 구도를 통해서 구성된 게 대법원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1심과 2심이 지극히 빨리 해야 되는 재판을 이렇게 이재명의 회피를 통해서 끌었던 재판을 이제는 법을 지켜서 그 시한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환영을 해야죠. 법에 따라서 철저히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런 탄핵이나 청문회나 이런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하는 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제 5월 1일 날 대법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후 3시에 소위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고요. 오후 4시에 한덕수 이 권한대행이 출마를 합니다. 사전에 누군가가 그 내용을 서로 간에 협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강한 의혹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이 왜 졸속으로 왜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대법원 내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이 파기환송을 했을까? 그것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최근에 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또 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 이재명 후보를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막아줄 테니까 당신이 출마해봐 이렇게 한 거는 아닐까 이런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대법원이 무리하게 소부도 안 거치고 전원 합의체를 간다든지 이틀 만에 6만 페이지나 되는 것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해계한 논리를 붙여가지고 소위 이 파기환송에 대한 찬성 논리는 매우 빈약하고 그 두 분의 반대 논리는 매우 절박한 이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양에서도 차이가 나고 논거에서도 맞지 않고 그런 졸속 판결을 한 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그야말로 이 대법원이 이 국민 주권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될 시간에 이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유력한 야권 후보를 사법 살인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밝혀라라는 건데 조희대 대법관이 정말로 떳떳하면 청문회에 나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아마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과 여론조사 좀 보면서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고 계시는 것처럼 5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두 지금 여론조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좌측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고요. 우측에는 한덕수 예비 후보. 두 인물이 달라진 3자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날짜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제 3일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3일과 4일 진행된 가상 대결 결과인데 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 이후에 좀 여러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추세나 흐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재명 후보 저쪽 같은 경우는 후보로서의 지위를 몇 년째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세력이 다 결집한 지지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히려 하한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명으로 확실하게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최소한 저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일화를 어떻게 하고 또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거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쪽은 상한선, 한쪽은 하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참 저희 당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고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8분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는 과정에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온 것 같아서 이 여론조사 있던 날 비슷한 시기에 리얼미터에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두 당이 0. 저희가 다른 여론조사는 언급하지 않는 걸로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 거의 근접하게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가 되고 또 선거 캠페인이 진행됨에 따라서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볼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이 독재로 빠지는 것은 막아내야 되겠다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모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앞으로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법원의 소위 이재명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소위 파기환송이 만약에 정의로웠다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지지도가 출렁거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좀 더 올라간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왜 사법부가 개입하냐. 이건 일종의 사법부의 사법 구태타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은 옳지 않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방탄 조끼 입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방탄 의회를 하더니 방탄 선거, 이제 방탄 공지까지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다면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했었어야죠. 사법부가 개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